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 박인수라고 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굴곡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남이었던 사람이 오빠가 되었다가 다시 남이 되는 일이라는 건 흔치 않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희 가족에게 힘들었던 기억들을 사연을 통해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6살도 되지 않았을 때에 뱃사람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두고 어머니는 먼 바다로 여행을 떠난 것이라 말을 해주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자 엄마가 했던 말의 의미가 실은 아버지의 죽음을 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학교의 다른 친구들이 가족 소개를 할 때면 엄마, 아빠로 시작을 하였지만 저는 엄마밖에 없다는 것이 속을 풀 때가 있었지만 사춘기는 크게 겪지 않았어요. 당시 엄마는 옷가게부터 생선 판매, 보험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매일 고되게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짐을 더 늘리기 싫었기에 또래 애들보다 성숙하게 행동하려고 애썼고 보험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의 몸을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정려서표 안마기 오늘은 10분 이용료 5,000원입니다. 용돈은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조금 더 세게 주물러나 봐. 세게 하고 있어. 엄마 어깨가 너무 많이 뭉친 거지. 요령 부려가면서 남들처럼 쉬엄쉬엄 하라니까. 툴툴거리는 말에 엄마는 웃더니 제 손을 잡으셨죠. 딸,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도 이렇게 신경 써주느라 많이 힘들지? 갑자기 왜 그래? 민망하게. 꼭 내 생일 때쯤 되면 나한테 좋은 선물 하겠다고 너가 용돈 악착같이 모으잖아. 따지고 보면 다 엄마 돈인데. 말 서운하게 하네? 그래서 작년처럼 또 편지로 때우라고? 싫어. 절대 안 돼. 그럼 엄마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들어줄 거야? 생일 때 엄마가 친구랑 같이 수족관 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기로 했는데 딸도 같이 갔으면 좋겠네. 괜찮아?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난 또 분위기 잡길래 뭔가 했네. 곧 다가온 엄마의 생일은 토요일이었기에 일찍 학교를 마치고 곧장 수족관에 갔습니다. 저를 반기는 엄마의 옆에는 낯선 남자 둘이 있었죠. 하나는 엄마의 또래쯤 되어 보이는 장신의 아저씨였고 또 하나는 교복을 입은 단신의 남학생이었죠. 어디서든 싹싹하고 예의 바르게 굴어야 한다는 것이 엄마에게서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었기에 곧장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아, 네가 인수구나. 그래, 엄마가 혹시 아저씨 얘기 해주셨을까? 엄마의 친구분들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힐을 신고 있는 엄마보다도 훨씬 키가 큰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전혀 없었죠. 엄마분 친구 되신다는 정도요? 우리 엄마도 키가 큰 편인데 되게 크시네요. 싱긋 웃은 아저씨는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가 듣던 대로 부침성이 좋네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은근 또 낯 가려요. 그럼 더 자주 봐야겠네요. 인수야, 괜찮지? 네. 대답도 잘하네. 아저씨는 엄마랑 앞에서 잠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 둘이서 인사 나누고 있어. 알았지? 고개를 끄덕이자 아저씨는 엄마의 손을 끌며 수족관 안으로 들어갔죠. 놀라서 엄마와 아저씨를 번갈아 보는데 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걸어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엄마한테 다가가려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얘기 못 들었나 보네. 우리 아버지랑 아줌마랑 곧 결혼하실 거라는데? 아저씨와 함께 온 남학생은 아저씨가 엄마 일하는 보험회사의 상사라는 것과 자신을 끼고 종종 만나서 대화도 하고 노는 시간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도 물론 엄마가 언젠가는 재혼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의 생일날에 그것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닥쳐오는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었죠. 이제 너랑 나랑 남매야. 힘들겠지만 내 나름대로는 노력할 테니까 서로 잘 지내보자. 어, 그래. 내가 오빠지만 굳이 존댓말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 대신 서로 선은 넘지 말기로 합의 보고. 뭐? 잠깐만. 네가 왜 오빠야? 아저씨와 달리 남학생은 키가 작았죠. 엄마를 닮아 제 키가 또래보다 큰 편이긴 했었지만
그런 저의 어깨쯤에 머리가 올 정도였으니까요. 키가 작으니까 당연히 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그러네. 너가 중2지? 난 고2거든? 헐, 고2인데 왜 키가? 지금 한 말이 선 넘는 거야. 정색하며 눈을 부라리는데 실수했다 싶었죠. 키가 컴플렉스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초면부터 무례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 나 이런 거 뒤끝 있으니까 잘 기억해둬. 이제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안 그래, 동생? 사과하자 저보다 오빠는 씩 웃음을 짓더니 제 볼을 꼬집었습니다. 장난인지 심술인지 모를 정도의 강도에 볼이 얼얼하게 아파 뿌리치는데 신나서 킥킥거리는 모습이 아주 그런 밉상이 없더라고요. 내 생일은 2달 뒤야. 사이즈는 250이고 운동 하나 있으면 좋겠네. 기억해줄 거지? 아직은 결혼 안 했으니 가족 아니지. 남 생일을 내가 왜 기억하고 챙겨? 와, 어이가 없어서 웃었더니 웃기려고 한 말 아닌데 하면서 본인도 웃더라고요.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느낌이긴 해도 가족이 된다면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매일같이 일 때문에 힘들 엄마가 조금이라도 저로 인한 짐을 덜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저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저희는 수족관을 둘러보다가 근처의 횟집에 식사를 하러 갔고 저는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의 어디에 반했냐부터 누가 먼저 고백을 했느냐까지. 엄마는 민망해하는데도 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졌죠. 아저씨는 많이 걱정했었는데 제가 너무 부침성 좋게 대해줘서 고맙다며 묻는 것마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하루밖에 보지 않은 사이였지만 생각보다 제 아버지와 오빠가 될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죠. 과거에 아저씨가 모델 일을 했다가 보험 설계사 일을 했던 것부터 아저씨가 사별을 한 것이 아니라 아내분과 이혼을 한 상태라는 것부터 과거 물고기를 길렀던 취미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고 마침내 엄마와 아저씨의 재혼을 통해 우리 넷은 가족이 되었죠. 아직은 오빠나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색하기만 하던 때에 새아버지는 저희 집에 해수어 어항을 들어놓으셨습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물속을 논일고 있었죠. 생김새도 성격도 제각각인 애들이 한 어항에서 공존하며 가족처럼 지낸단다. 물론 서로 돕는 애들도 있고 물어뜯고 싸우는 놈들도 있지만 꼭 사람 같지 않니? 아버지는 좋은 사람인데 왜 이혼하게 되신 거예요? 조심스레 물었던 질문에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종이었던 거지. 뭐 내가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 아줌마도 안 됐네.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마다하고. 칭찬해줘서 고맙긴 한데 아버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주지 않을래? 네? 그건 아직 좀 어색한데요? 아빠. 새아빠와는 얘기도 잘 통해서 금세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독한 골초라서 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것과 잠들기 전마다 늘 소주 한 병씩을 드신다는 것 말고는 정말이지 흠잡을 게 없는 분이셨죠. 당시에 제게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저를 대하던 어머니의 태도가 변한 것이었죠. 전과 다르게 엄하고 깐깐하게 저를 대하셨죠. 예를 들어 거실에서 오빠와 늦게까지 TV를 보며 떠드는 걸로 혼날 때 오빠에게는 일찍 자야지 얘기하는 정도라면 저에겐 계획 없이 놀다가 내일 못 일어나고 그럴래? 하면서 핀잔을 주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가족끼리 모여 치킨을 먹을 때도 제가 닭다리를 먼저 잡으려고 하면 오빠에게도 좀 주라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셨어요. 엄마, 요즘 왜 자꾸 오빠만 편애해? 참다 못해 아빠와 오빠, 엄마까지 있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따져 물었더니 엄마는 오히려 역정을 냈죠. 편애하는 게 아니라 오빠는 한번 말하면 알아듣고 너는 자꾸 실수를 하니까 그러잖아. 말을 할 때 좀 잘 들어서 실수를 안 하면 엄마가 그러겠어? 사과 대신 오히려 비교를 하는 엄마의 모습에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내 친엄마 맞아? 친아들도 아닌 오빠는 그렇게 이뻐라 하면서 너 됐어. 내가 이 집에서 나간다. 나만 사라지면 다 행복해지겠네? 말리는 오빠와 아빠를 뿌리치고 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신선한 밤 공기로 머리를 식히고 나니 엄마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덜렁거리는 편이었고 오빠는 한 번 들은 말은 곧잘 지키며 실수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얼른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죠. 괜히 저를 찾느라 고생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그 난리를 치고
제 발로 들어갈 염치는 없었으니까요. 공원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을 것 같다면서 얼른 데리러 와. 나 춥다. 잠시 뒤에 혼자 공원에 나타난 오빠는 제가 앉은 공원 의자 옆에 앉더군요. 너 이제 집에 가면 죽었다. 엄마가 그렇게 화났어? 아니, 그냥 심술 부려 본 거야. 너가 나한테 친아들도 아니라고 하니까. 미안, 나도 화나서. 됐어, 얼른 들어가자. 뻘쭘하게 뒤따르는 제게 오빠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너도 알고 있잖아. 어머니가 노력하고 있는 거. 생각해보면 엄마도 재혼하기 전에 제게 따로 말을 한 적이 있긴 했죠. 재혼 가정의 자녀가 차별받는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 않으니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얘기였죠. 제가 했던 행동이 새삼 유치하게 느껴지고 민망하여 입을 다물고 있는데 오빠가 의외의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 그러니까 내 친어머니, 하여튼 두 분 다 나를 놓고 서로 데려가려고 싸우지 않으셨어. 그냥 나한테 누굴 따라갈 거냐고만 물었지. 난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제일 좋은 건 이미 망가뜨려 놓고 나쁜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봤자 화만 나지. 물어볼 때마다 꺼려하던 이야기들이 오빠의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부잣집 딸인 어머니가 가난한 집 아들인 아버지를 만났고 부모와 일가 친척의 반대에도 결혼을 하여 아이도 낳았다. 외가 쪽 사람들은 늘 아버지를 흉봤고 어머니도 나중에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둘은 이혼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친어머니 쪽은 아버지랑 이혼하고 아버지는 좋은 분이랑 재혼해서 만족하시는데 왜 나만 불행한가 싶기도 하고 왜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말하다 보니까 괜히 울적해지네.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어느샌가 눈가가 젖어오는 오빠를 보고 있자니 제가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빠를 안아주고 어깨를 다독여줄 뿐이었죠. 곧 오빠와 함께 집으로 가 저는 엄마와 화해하고 그 뒤로 엄마는 예전의 친절한 모습으로 절 대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의 짐은 덜었지만 오빠의 아픈 마음은 새로 생긴 제 고민거리였어요. 언젠가 오빠가 저희를 떠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까지도 저희 가족에게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고 가족과 저녁이 되면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티격태격 되기도 하는 행복한 시절이었고 그게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외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불쑥 집에 방문해 온 것을 시작으로 제가 늘 품고 있던 불안감은 마침내 실체가 되고 말았죠. 애 친엄마가 많이 안 좋네. 생모랑 떨어뜨려 놓고 이런 집에서 살게 하는 건 애 교육에도 나쁜데 자네가 진우 좀 놔주면 안 되겠나? 진우야, 네 생각은 어떠냐? 방문이 잦아질수록 점점 언성이 높아졌고 나중에는 제 엄마를 놓고 가정을 파탄낸 여자인 것처럼 폭언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애 딸린 남자한테 추파 던지기나 하고 지금 한 집안을 당신이 박살낸 거야! 딸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 어떤 때는 오빠의 친모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등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로 자꾸 오빠를 깨어내는 모습을 보자니 사람이 안쓰럽던 감정은 없이 지긋지긋할 뿐이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아빠를 무시했을 것을 생각하니 제가 화가 다 치밀었죠. 오빠의 말을 빌자면 선을 한참 넘으셨죠. 하지만 오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몸이 좋지 않으셨던 친모 때문에 오빠는 외할아버지를 따라 자주 친모를 만나러 갔었죠. 그리고 어떤 때는 며칠을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빠는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유지될 수 있겠냐며 오빠를 엄하게 혼내셨고 오빠 또한 지지 않고 그럼 엄마가 죽는다는데 폐륜이라도 할까요? 하며 아빠한테 대들다가 따귀를 맞기도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 오빠의 외할아버지인데 착한 오빠와 아빠가 서로 싸우게 되고 식사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었다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외할아버지가 부르면 오빠가 종종 친모를 만나러 갔던 덕분에 더 이상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정도였죠. 얼른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건 해결이 나길 바랐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문제는 도통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집에 있어도 항상 숨이 막히고
대화가 단절된 아빠와 오빠의 모습에 엄마와 저도 점점 지쳐갈 때였죠. 그때쯤 아빠가 있던 회사에서 인사 발령이나 우리 가족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는 일이 아쉽기도 하고 오빠에게는 안 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지긋지긋한 김씨 집안 외할아버지 쪽을 보지 않아도 될 거라는 기대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새로운 출발이 될 줄 알았던 이삿날 저와 아빠, 엄마는 차에 이삿짐을 싣고 먼저 출발을 했고 오빠는 남아서 뒷정리를 한 뒤 어항에 물고기만을 봉지에 담아 챙겨오기로 했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던 오빠는 한참 뒤에서야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모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며 건조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군요. 아빠는 제 전화를 낚아채시더니 오빠에게 들고 오던 물고기는 어디 있냐고 물으셨죠. 오빠는 어느 순간까지는 들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다. 찾아보고 장례식이 끝나면 연락을 주겠다고 통보처럼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예 전원을 꺼버렸는지 전화 자체를 받지도 않았죠. 며칠 뒤 오빠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아빠는 초췌한 오빠의 모습을 보고는 물고기는 어디 있냐고 다시 물으셨죠.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됐는데 사람 맞아요? 어떻게 아버지란 사람이 찰싹 소리와 함께 오빠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오빠의 말을 더 듣다 말고 따귀를 때린 아빠는 쏘아붙이는 말을 내뱉었죠. 그 물고기들은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네가 버린 거라고. 자신이 보기에 사람 새끼 아닌 건 너라면서 아예 오빠를 멱살을 쥐고 흔들기까지 하더군요. 작은 키의 오빠는 속절없이 아빠의 손에 휘청휘청 흔들리다가 엄마와 제가 아빠를 뜯어 말리고서야 자세를 바로 하여 설 수 있었습니다. 실실거리며 웃던 오빠는 돌연 큰 소리를 내며 욕을 내뱉더니 어항을 밀어 넘어뜨려 박살냈습니다. 순간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버렸고 오빠는 아빠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신 날 볼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 엄마와 제게 눈을 마주치던 오빠는 아무런 작별의 인사도 없이 그대로 등을 돌렸죠. 그리 길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단절은 금이 간 어항처럼 사라진 물고기들처럼 되돌려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변변치 않은 인간이라 자식도 버렸다며 길게 한탄을 하시던 아빠는 친구분과 사업을 벌이셨습니다. 몇 년간은 벌이가 괜찮으시던 아빠는 사업의 확장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해가며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져 나중에는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기울었고 결국 사업은 저희 가족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것들을 뺏은 것도 모자라 어마어마한 빚까지 짊어지게 만들었죠. 아빠의 한숨과 술, 담배는 더 잦아졌고 엄마와 제가 말려도 웃으며 끊어야지 라고 말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아빠의 친구분께 전해들은 얘기로 사업을 위한 일환이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도 지독한 골초에 애주가로 소문이 났을 정도였다더군요. 마치 스스로를 벼랑으로 몰아가는 듯 매일같이 술, 담배를 하시던 아빠는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 덤덤하게 웃으시던 아빠를 위해 저와 엄마는 2년 동안이나 열심히 간병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여전히 술, 담배에 손을 대시던 아빠의 병세는 점점 악화가 되어 그 어떤 항암 치료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죠. 수면제를 먹고서도 고통 때문에 제대로 잠을 들지 못해 괴로워하시던 날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수면제에 취해 있던 아빠는 만약 자신의 장례식장에 오빠가 오면 많이 아프게 손찌검해서 미안했다. 엄마 쪽에 있는 게 더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너에게 선택지를 맡겨서 미안했다. 꼭 전해달라는 말을 하셨죠. 왜 당장 죽을 것처럼 구냐는 제 투정에 대학을 졸업하는 모습만은 꼭 보고야 말겠다 웃으시던 아빠는 비가 세차게 내리던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은 고통이 없는 영면에 드신 아빠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번호도 바꿔버린지라 연락이 닿을 길이 없었죠. 새삼 오빠와 나는 아빠를 통해 연결이 되어 있을 뿐 쉽게 남이 될 수 있는 사이구나 싶어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죽은 것이 오빠의 잘못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그런 원망을 엄마에게 털어놓을 때면 엄마는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족은 서로 잘못도 하면서 사는 거라며 언젠가는 울며 돌아오던 그때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빠의 빚도 짊어지고 오빠를 위해 늘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 존경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가끔 보일 때면 더욱 오빠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된 동안에도 저의 가정 형편을 이해해주는 남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도 아빠가 남기고 간 빚은 해결될 기미가 없었죠. 매일같이 일을 하시며 부단히도 움직이던 엄마는 결국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갑갑하여 들린 병원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여전히 가슴이 뻐근하다는 엄마의 말에 걱정이 됐죠. 일상으로 곧장 복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빚으로 빠듯하다 못해 허덕이기까지 하는 형편에 더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에 이어 엄마까지도 잃을 수 없던 저는 엄마의 재활 입원을 진행하고 며칠이 지나자 병원 관계자로부터 의아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박인수 씨 계십니까? 엄마의 먼 친척분 중 하나라고 밝히던 누군가라며 1인실의 이용과 심장 재활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락은 되지 않았고 엄마는 친척분들 중에 연락이 닿은 분이 없다며 의아해 하셨죠. 그런데 안내에 따라 도착한 1인실에는 모자를 눌러 쓴 중년의 남자 한 명이 쭈뼛거리며 고개를 숙이더니 어항을 좀 손볼 일만 끝내고 나가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남자는 해수어들이 들어있는 어항에 먹이를 넣기도 하고 전원 코드를 살핀다거나 조명을 껐다 켰다 하면서 무언가 점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문득 오빠가 잘 지내고 있는지 생각난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잘 살고 있을 거야. 내가 엄마 기도 그 자식처럼 매일 받았으면 벌써 빚 다 갚았겠다. 내가 그때 네 오빠한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알겠어. 알겠는데 환자가 흥분하지는 말자. 사람 있는데 창피하게 좀. 네 오빠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심장 수술을 했다는데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늘 갑갑하고 네 오빠 한 번이라도 보고 잘 지낸다는 소식이라도 들으면 속이 뚫리겠는데 사실 내가 들은 게 있다고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하고 돌아보니 어항을 점검하던 남자가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군요. 눈시울이 붉어진 그 모습이 이상하여 자세히 봤더니 어째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인아. 모자를 벗은 그 모습에 엄마와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는 있었으나 저희 앞에 나타난 그 남자는 저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오빠였으니까요. 과거에 작던 모습은 어디 가고 없고 아빠만큼이나 키가 커져 있던 오빠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오빠의 사연도 나름 기구했었죠. 이혼한 뒤로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진 친엄마 때문에 외가 쪽에서는 오빠를 찾은 것이었어요. 오빠는 자신을 더 필요로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친엄마와 외할아버지 쪽과 아버지 쪽을 놓고 고민하던 중 친모의 장례식 날 아버지와 싸운 것으로 완전히 마음이 기울었다더군요. 외할아버지한테 들은 친엄마 유언이 아버지 비롯해 너랑 엄마는 절대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였어. 외할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유학을 간 오빠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여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었고 저희를 한 번쯤은 만나고 싶었음에도 친엄마의 유언에 따라 이를 계속 참아왔다 했습니다. 계산적이고 누가 얼마를 쌓았고 이루었는지로 사람을 판단하는 외가 쪽 사람들에게 점점 질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와 엄마에게 받은 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기가 아버지를 비롯하여 저희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됐다더군요. 그리고 그 마음이 완전히 저희 쪽으로 돌아선 것은 외할아버지의 거짓말을 알게 되고부터였다고 말했습니다. 명절날 외가 쪽과 모여 오빠의 사업가로서의 성공이 자신의 지원덕이라 말하던 외할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말실수를 한 것이죠. 내 딸이 나한테 지 아들 맡기면서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는데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 할아버지가 친엄마의 유언이 사실은 오빠를 잘 부탁한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에 따져 묻자 사실을 털어놓았다더군요. 거짓으로 유언을 꾸몄고 아버지 쪽과 거리를 두게 하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너에게 좋은 일이었다며 그 논팽이 같은 것들과 지내지 않게 하는 거나 잘 돌보는 거나 같은 거 아니냐 되레 표독스레 쏘아붙이기까지 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럴만 했죠. 결국 외할아버지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진 오빠는 절연을 선언하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셨던 것부터 엄마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까지를 알고 나서는 너무 마음이 괴로웠었다더군요.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여 저희의 주위를 맴돌며 망설이다 오늘에서야 결심을 하여 나타났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오빠에게 엄마는 거짓없는 아빠의 유언을 들려주셨습니다. 손찌검을 한 것부터 이혼 때 오빠에게 따라갈 부모를 정하라고 말한 것까지 아빠의 진심을 들은 오빠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더 쏟아낼 것도 없이 울던 오빠는 저와 엄마의 사정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결국 아빠의 빚 문제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의 빚을 대신 짊어지느라 그간 고생하였다며 씩 웃는 오빠에게 엄마는 너가 그럴 필요가 없다며 한사코 만류를 하였습니다. 오빠는 우리가 남도 아닌데 그러면 서운하다며 엄마를 병실의 침대에 눕게 했죠. 문득 오빠의 손에 드러난 흉터를 보자 저도 모르게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 오빠가 어항 깼던 날 생긴 흉터야? 맞아. 개면적인 웃음을 흘리던 오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마디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 뒤로 잃어버린 물고기는 찾았었어. 그런데 말을 못했네. 깨진 어항은 돌이킬 수 없었지만 물고기들은 재회를 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마치 저희의 이야기 같아 저와 엄마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다시 예전과 같이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매일같이 병문안을 들리는 오빠는 저보다 더 엄마와 친해져서 보는 제가 질투가 날 정도네요. 제 남편까지도 어떻게 구워 삶아 먹은 건지 형님 하면서 따르는 걸 보니 예전에 사교성 부족하다고 까칠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오빠 나름도 괴로운 시간을 견디며 더 단단해진 것이라고 봐야겠죠. 한번 단절됐던 시간이 있었기에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끈끈해진 저희의 가족을 돌아보니 그간 겪어왔던 괴로운 시간들은 이 재회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 감상에 이렇게 사연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느끼던 가족의 소중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바라며 사연글을 이만 맺을까 하네요.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